1735년 1월 21일 조선의 궁궐에 축복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조의 나이 42, 맏아들 효장세자를 잃고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후사를 간절히 기다려온 왕에게 마침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이선이었습니다. 영조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조선의 종묘사직이 이제야 안정을 찾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낳자마자 곧바로 원자로 정했고 불과 2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할 만큼 그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영조의 기대를 증명하듯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3살 때 이미 효자를 쓰고는 영조에게 달려가 애교를 부렸고 7살에는 유교 경전을 줄줄 외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축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낮은 출신 배경과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경종 독살설에 평생 시달렸던 영조에게는 지독한 완벽주의와 결벽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자신이 겪었던 콤플렉스를 아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가혹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영조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엄격한 유교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세자가 공부하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기라도 하면 내가 그러고도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자격이 있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세자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포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조의 훈육은 훈육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싫어하는 불길한 말을 듣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세자의 처소인 저승전으로 사람을 보내 세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세자에게 너는 공부를 왜 그따위로 하느냐는 둥 온갖 트집을 잡으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귀가 더러워졌다며 물을 가져오게 해 귀를 씻었고 그 씻은 물을 세자가 있는 쪽으로 버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압박 속에서 소년 세자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부른다는 전령만 와도 세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훗날 해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 공포감에 질려 대변을 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천재로 칭송받던 소녀는 어느덧 아버지의 눈빛 하나에 영혼이 파괴된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지나친 기대가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의 가슴에 가장 깊고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세자의 영혼은 이미 아물지 않는 거대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서슬 퍼런 질책은 멈추지 않았고 세자는 이제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 자체에 극심한 신체적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영조를 만나러 가기 전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와 헛것이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중증의 공황장애와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그저 화증이라 불렀고 치료 대신 더 가혹한 훈계가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 세자에게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한 증상인 의대증이 나타납니다. 옷을 입는 것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었습니다. 세자는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준비하게 했고 옷이 몸에 닿을 때마다 귀신이 붙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그 자리에서 칼로 찢거나 불태웠으며 옷을 입히던 상궁이나 내관이 실수라도 하면 그 즉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옷 한 벌을 제대로 입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종들이 매질을 당해 죽어나갔고 세자의 처소는 매일 아침 피비린내와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이제 궁궐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공포를 힘없는 아랫사람들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내관의 머리를 베어 쟁반에 담아 후궁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궁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한중록에 기록된 살해된 사람의 수만 해도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세자가 이렇게 미쳐가는 동안에도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날 것인가라며 한탄하는 세자의 목소리는 궁궐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기행을 보고받을 때마다 연민이 아닌 증오를 키웠습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던 영조에게 사람을 죽이고 기괴한 짓을 일삼는 아들은 더 이상 조선의 희망이 아닌 왕실의 수치이자 오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궁궐 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무덤처럼 꾸며놓은 방에서 지내는 등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성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광기와 슬픔에 찌든 괴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오후였지만 신하들의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세자를 불러냈습니다. 세자, 너는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죄인이다.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느냐. 아버지의 고함에 세자는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영조의 귀에는 아들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을 역적으로 간주한 왕의 분노는 인간의 자애심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때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한 물건이 등장합니다. 영조는 직접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쌀을 담아두는 커다란 나무 괴짝인 뒤주가 휘령전 앞마당에 놓였습니다. 칼로 아들을 베어 죽이는 것은 처형이 되지만 뒤주에 가두는 것은 세자를 공식적인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비정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앞에서 발버둥 쳤으나 장정들에게 끌려 그 어두운 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영조는 직접 망치를 들어 뚜껑 위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뒤주를 두꺼운 밧줄로 꽁꽁 묶고 겉에 풀을 덮어버렸습니다. 소리조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뒤주 속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좁디 좁은 나무 괴짝 안은 한낮의 폭염에 달궈져 찜통처럼 변했습니다. 세자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나무벽을 긁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굶주림과 갈증에 미쳐버린 세자는 뒤주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키던 군졸들은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목이 마르다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눈물을 흘렸으나 영조는 뒤주 곁을 떠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느냐며 서늘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뒤주 안의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살려달라는 외침은 잦아들었고 여드레가 되던 날 마침내 창경궁의 무더운 공기 속으로 마지막 신음이 흩어졌습니다. 28세의 청년 세자는 그렇게 쌀 한 톨, 물 한 모금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주를 열게 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영조는 잠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로 사도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다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아들에게 주는 차가운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그 기대를 견디지 못한 아들이 빚어낸 거대한 파멸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보낸 그 처절한 8일은 훗날 그의 아들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조선 왕조 전체의 피해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뒤주 위로 내리쬐던 잔인한 햇살과 그 안에서 멈춰버린 세자의 숨소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권력과 가족 사이의 가장 시리고도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